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정부가 세수 가뭄에도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해서 경제의 낙수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관심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또 상속증여세 개편도 당장은 없을 방침인데요. 그럼에도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현장 오늘에선 이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설계 배경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자리하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정부 입장에서 돈 쓸 곳은 많아지고 세수 기반 약해진다 지적도 나오는데요. 감세 기조를 이어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조짐은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아직 경제 상황이 그렇게 호전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직은 경제 활력을 좀 제고하고 민생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게 사회수가 확충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좀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증세를 하거나 할 때는 오히려 경제가 회복하는 시기만 좀 뒤로 미쳐질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금 그 감세 기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줄어드는 세수는 한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냈을 때 세수 감 규모가 한 13조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사실은 크게 뭐 감세 기조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래요? 조금 어려울 예. 것이고요. 또 줄어드는 세수의 대부분은 서민 중상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자녀 장려금을 좀 확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해도 한 5,8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민 중산층이 귀책이 되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경제가 나아지면 세수는 그 근본적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활력에 초점을 두셨다는 설명해 주셨고요. 가장 지금 아무래도 주목받는 부분이 결혼 공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증여 공제가 이제 5천만 원까지인데 결혼을 하면 추가로 1억.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부부로 하면은 이제 3억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입의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가 이제 상속세 없이 저희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결혼을 할 때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전세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1억 5천, 그러니까 5천만 원 더하기 1억. 거기다 예. 두 분이 합쳐지면 이제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저희가 증여세 최고 세율이 한 50% 되기 때문에 거의 선진국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000만 원까지는 결혼 자금으로 직계 존속으로도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할 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공제 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신 그 배경과 함께 공제 기간이 보면 혼인 전으로 2년, 그러니까 총 4년이거든요. 이 기간과 액수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액수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세 자금이 가장 큰 사실은 주택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전세 자금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3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설계를 했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증여세는 10년입니다. 근데 10년을 또 다 드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요. 결혼이라는 시점을 생각을 한다면.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시면 실제로 결혼하는 시기하고 또 혼인 신고를 하는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을 좀 포섭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뒤로 2년씩 해서 총 4년의 기간을 들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부담을 좀 줄여줘서 출산과 양육에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시키겠다는 취지 잘 알겠는데요. 이 밖에 또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제 60년대에 한 해에 한 100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한 25만, 26만 정도로 신생아 수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자녀 장려 세제를 자녀 양육 가구 지원을 위해서 대상 가구를
가구 소득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를 했고요. 예, 예. 1인당 지원해드리는 그 금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급을 받으시는 가구가 한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거의 2배 가까이 뛰게 되고요. 저희가 지급 규모도 5천억에서 한 1조로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저희가 출산과 보육수당이라는 것이 월 10만 원까지 공제를 해드리는데요. 그거를 2배로 늘려서 월 20만 원까지로 비과세 환대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사실은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금도 저희가 세법상 기업의 비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도록 제도를 네.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가 지금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드리는데 그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한도를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것도 현재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데 이 가구에 대한 급여 상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결혼증여공제에 한정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부담이 큰 편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맞는 말씀이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속증여세를 이제는 유산취득세라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산취득세라는 거는 상속받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형제들 거를 모두 합쳐서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뭐 세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유리하고 사실상 세법상 굉장히 공평한 과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4개국 정도가 이제 상속세가 있는데요. 그중에 20개국 정도가 대부분이 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유산취득세를 이전에 저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지해온 곳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걸쳐 있는 뿌리 깊은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내년쯤에 저희가 세법 개정을 이 관련되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사실은 가업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가업상속광제 지원을 좀 강화를 했고 뭐 증여세의 과세특례 한도도 저희가 상향을 하고 그 납부유예라는 것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다 추가로 해가지고 10%의 저율과세, 그러니까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에서 300억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고요. 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더 큰 틀에서의 상속세 개편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 일단 한번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 이제 뭐 유통 기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취지, 또 내용,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정부가 유통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사실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에서는 뭐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일부에서는 아직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경제 질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 공급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 유턴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공급망이 예. 안정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하면서 유턴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7년간의 혜택입니다.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7년간 100%, 3년간 50%의 감면을 예, 가게 예. 되고요. 법정 요건도 예를 들면 내연차의 부품을 만들던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기차의 부품을 만들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유턴 기업 세제의 혜택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 업종 변환의 요건들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크게 넓혀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유턴 기업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이 이번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담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실재계에서는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예요. 법인세를 그대로 둔 부분, 그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난해에 법인세율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기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정부도 뭐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실 글로벌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의 최고세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세율 체계도 지금 4단계로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는 한 2단계 정도에 비해서는 좀 복잡한 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세법 개정안을 냈을 때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춘 개편안을 냈고 과세 체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세법안을 냈었는데 치열한 논쟁 끝에 사실 국회에서 최종 정리를 할 때는 체계는 그대로 두고 4단계로 세율만 각각의 그 과세 표준에서 1%포인트씩 낮추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춰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OECD 평균의 21.2%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은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도 뭐 정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1년 전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세법 개정안의 대대적인 개편을 갖고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큰 체계에서의 법인세 개편은 없었습니다. 큰 체계의 개편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여전히 또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이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 좀 강조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에 세수가 5천억 중에 대부분은 사실 그 5천억 이상이 사실 그 서민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위에서도 보면은 뭐 서민들이 크게 갖고 있는 부담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이자를 내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이자 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도를 저희가 좀 넓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행 한 연 300에서 1,800만 원 정도까지 이자 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드렸던 거를 600에서 한 2천만 원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택가격 기준도 현재는 5억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를 6억으로 높였고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되면은 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300만 원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쓰시는 부분이 이제 전통 시장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뭐 책이나 도서 같은 이제 문화비 지출도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드 공제를 해드릴 때 문화비 지출은 30%. 전통시장에 되는 건 40%까지 저희가 소득공제를 해드리는데 그걸 10%포인트씩 올려서 40%, 50%로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즘 뭐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한 1,0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올해 10월부터는 그 중에서 이제 한 100개의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화를 해서 그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경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도 제가 3년 연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에 붙는 이 세금, 맥주, 탁주 주세율의 물가 연동제 폐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되나요? 맥주와 탁주는 종가세라고 그래서 가격에 맞추어서 세율이 올라가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100% 그 오른 만큼 세금이 오르게 돼 있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높다. 이번에 요즘 최근에 들어서 물가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자 금년부터는 고친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70에서 한 130%까지만 적용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70%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세금이 오르게 되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가격을 인상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올랐던 세금을 보면 그게 한 리터 맥주 한 병당 뭐 한 3원에서 15원 정도가 세금이 올랐는데 그를 계기로 해서 한 뭐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작게 생기다 보니 이번에는 이거를 바꿔서 기본 세율은 법정으로 정하고요. 국회에서. 거기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세금 자체를 올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생기겠습니다만은
세금이 올라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경우는 없게 되는 최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과세 체계를 바꿨다고 변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일련의 그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새롭게 다가오는 대목이 영상 콘텐츠 투자세 공제가 확대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사실 코로나 기간 중에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극장도 제대로 열리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하더라도 사실은 극장에 상영을 못하고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의 사실 코리아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세 공제를 높여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해서 기본 세액 공제율이 3%, 7%,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 10%, 15%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일정 조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추가 공제로 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는 15%까지의 공제를 더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 가능한데요. 이것은 뭐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보다도 사실 더 큰 폭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배 이상의 큰 폭의 이제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적용받으려면 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예, 뭐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제작비의 75% 이상을 그 주 내에서 지출을 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프랑스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계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공제 요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정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택할지를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개편 자체가 굉장히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현재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주택자 중과는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기 보유를 하시고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아직 적용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사례로 봐도 저희가 2009년도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 유예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을 고쳐서 이것이 폐지가 된 거는 한 14년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과거에도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제도를 고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양도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TF, 전문가로 이루어진 TF를 구성을 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사회적 합의도 통해서 저희가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검토하신다는 그 기조는 이어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